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긴 연휴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부터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책이 있죠. 조지프 콘레드의 어둠의 심장이라는 책입니다. 모비딕을 통해서 거대한 바다를 꽤 오랫동안 함께 건너왔습니다. 에이헤브라는 한 인간을 따라가면서 집착이 무엇인지, 욕망이 무엇인지, 운명과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존재, 절대적 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고 강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글 지도를 통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벨기에의 브뤼셀이라는 쬐끔하게 된 부분이 있죠.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됩니다.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아프리카 콩고로 갑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콩고죠. 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여기입니다. 또 다시 제가 콩고강 지도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갈고리처럼 생겼죠. 아프리카의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 책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얘기는 강 얘기죠.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거슬러 안쪽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비딕에서의 시선을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에게 집중했다면은 여기서는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커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참 이상합니다. 커츠에게 집중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문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문명을 만들어낸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22회에 걸쳐서 방송하려는 긴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유럽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콩고강을 돌아서 빙 돌아서 가는, 그런 마치 갈고리를 타고 가듯이 그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로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외관상으로 지리적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되지는 않고요. 문학적으로는 훨씬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큰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어둠의 심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 무슨 줄거리를 얘기한다든지 작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또 어떤 독서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둠은 아프리카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심장 안에 있는가? 라는 만만치 질문이죠. 이 질문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모비딕에서는 바다였습니다. 어둠의 심장에서는 강입니다. 모비딕에서는 흰고래라는 외부 대상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점점 한 인간, 그리고 결국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두 작품이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다릅니다. 멜빌은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고래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얘기를 하고 신화 얘기를 하고 철학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고래잡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바깥으로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는, 외부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거꾸로 이 소설은 안으로 점점 들어옵니다. 보시다시피 강에서 한 인간으로, 한 인간에서는 인간의 내면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강으로, 강에서 밀림 속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작품을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멜빌은 우주로 향하고 있고 콘레드는 10년으로 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작품에도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여행 이야기처럼 시작하지만은 결국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묻는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비딕을 함께 읽어온 우리가 다음 책으로 어둠의 심장을 읽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둠은 아프리카에 있는가? 아니면 인간 심장에 있는가라는 걸 당장에 답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답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22회를 가겠습니다만 마지막 회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책 제목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럽인의 눈으로 볼 때에 아프리카는 미지의 세계고 실제 이 작품은 중앙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여행을 다룹니다. 그러니 어둠이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첫 몇 쪽을 읽는 순간에 그 단순한 해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처음 어두운 곳이라고 지목되는 장소는 아프리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책 제목은 Heart of Dark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rt, 심장이죠. 중심이라는 뜻이죠. Darkness가 뭡니까?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중심부, 핵심부, 가장 깊숙한 곳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darkness라고 했을 때에 무슨 뜻이 있을까? 두려움일 수도 있고 도덕적 혼돈일 수도 있고 라는 여러 가지 중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황유원 작가는 번역을 할 때에 어둠의 심장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 심장이라는 게 뭘 작가는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인간 존재의 중심부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른 어둠의 심장은 결국 인간 악을 말하는구나. 악한 인간들이야. 그렇게 너무 빨리 결론 내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이 콘레드의 문학은 비록 얄팍한 책일지 모르지만은 아주 제목 그만큼이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heart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 뜻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지리적 중심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말로가 향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 콩고강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심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어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어둠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이 문명과 진보를 말하면서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행한 폭력과 약탈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내면의 심장입니다. 문명과 법과 공동체가 약해졌을 때에 인간의 욕망은 어디로 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마구 겹쳐져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187쪽에 윌리엄 블랙우드 씨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보게 되면은 콘레드는 이 작품이 같은 화자 말로가 중앙아프리카 강에서 겪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지만은 작품의 견해가 이전 작품의 청춘만큼이나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직접 설명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콘레드는 독자에게 결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딱 쥐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게 만듭니다. 또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이거 뭐 폭력적인 거잖아, 어두운 면이잖아, 그렇게 하면서 포기를 서두르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22회에 걸쳐서 긴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요. 물론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유럽에서 출발해서 템즈강을 거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에서 또 콩고강을 따라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듣게 되는 인물은 커츠라는 이름입니다. 놀랍게도 이 커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작품의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에 대한 이야기만 해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커츠라는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제국주의를 보게 되고요. 문명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욕망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더 깊이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둠의 심장이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옆에 파워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유럽,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런던으로 갑니다. 템즈강을 통해서요. 또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게 되고 콩고강을 거쳐서 쭉 따라 들어가는데 결국 만나게 되는 인간은 커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커츠를 만나면서 인간의 심장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얘기가 우리가 떠날 여행이 22회로 이루어진 이 같은 긴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얘기는 모든 것은 템즈강에서 출발합니다. 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황유원 역의 7쪽에 보시게 되면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상도 때 유람선 넬리호는 돛을 전혀 펄럭이지 않은 채 다쪽으로 움직이다가 정지했다. 민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조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템즈강의 수로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물길의 시작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황혼이 이렇게 화면에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앉아서 기다립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어야 이 돛대의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배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여기에서 기다린다라는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는 금방 아프리카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먼저 영국의 중심지, 세계 최대의 제국주의의 수도에서 우리를 앉혀놓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는 것을 먼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것의 출발점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바로 이 템즈강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올라갈 콩고강 역시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제국이고 한쪽은 제국의 중심이었다면 다른 한쪽은 제국이 침투해 들어가는 공간으로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즉 두 강이 작품 속에서 보이지 않게 서로 마주 비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빛나는 강이 있는가 하면은 뒤쪽에 어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황혼이 지는 이 템즈강에서의 바라보는 이 장면에서 벌써 어둠이 뒤쪽에 묘사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레이브젠드 상공은 어둡고 더 멀리 있는 거대 도시는 어둠에 덮여져 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런던인 거죠. 아직 아프리카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런던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악이구나 이렇게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미지의 세계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혼돈일 수도 있고 또 도덕적인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미들이 겹쳐지면서 이 모성이 서로 겹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품은 아주 강한 작품으로 그렇게 우리께 다가오게 됩니다. 콘레드는 템즈강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프란시스 드레이크,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죠. 또 존 프랭클린, 상인, 제독, 탐험가, 동인도 회사 등의 직접적인 이 강을 통해서 영국이 세계로 나갔던 사람들을 그렇게 기억을 되살립니다. 사람들은 황금이나 명예를 쫓아 칼과 횃불을 들고 이 강을 따라 출항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템즈강은 단순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 아닙니다. 제국의 혈관이면서 또 런던이라는 심장에서 배와 사람과 자본과 군사력, 이 강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영국 독자는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세계를 탐험했다. 우리가 세계로 나아간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말로가 입을 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것 또한 지구상의 어두운 것 중에 하나였지. 이 부분입니다. 어디를 말합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이 템즈강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어둠의 심장 전체를 여는 중요한 한 문장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영국은 자신을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시간을 1900년 전으로 뒤돌립니다. 로마인이 이곳에 왔을 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로마인의 눈에 영국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춥습니다. 안개가 낍니다. 또 습집니다.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문명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주 멀리 떨어진 변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문명인은 언제나 문명인이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문명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언제는 다른 제국이 바라보는 야만인이었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유럽과 아프리카의 단순한 이분법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럽, 문명, 빛 이렇게 하면서 아프리카 야만, 어둠이라고 그렇게 딱 자를 수가 있는가? 결국 콘레드는 이 첫 장면부터 유럽 문명 빛이라는 부분과 아프리카 야만 어둠이라는 이 부분의 이분법적인 공식에서 이거를 흔들어 버립니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말 자체를 누가 정의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쪽에서는 자신을 문명이라고 하겠죠. 다른 사람을 야만이라고 부른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섣불리 문명과 야만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역시 너무 빠른 결론이죠. 다만 그 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절대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두고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선언인 말로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평범한 그런 선언은 아니고요. 자신을 방랑자라고 하고 또 자신을 이야기꾼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콩고 경험의 화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로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건을 그냥 전달하려고 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봤다라는 전달자가 아니고 우리께 자꾸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의미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승리가 급한 사람 같은 경우에 답이 뭔데? 답답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옆으로 가? 똑바로 가고 바로 말해버리지. 바로 그게 문학입니다. 앞으로 책을 읽다가 문장이 어렵고 이야기가 자꾸만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은요.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독서라는 것은 이 같은 안개 속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말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말로의 모든 말은 조지프 콘레드 자신의 말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말로가 자기 경험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 익명의 바깥 화자로서의 조지프 콘레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안개 자체, 어둡다라는, 앞이 안 보인다라는 그것 자체가 이 독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조지프 콘레드라는 작가가 있다면 그 아래 익명의 화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넬리호의 풍경과 말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 콘레드에서 출발되어진 익명의 화자, 그 다음에 말로, 콩고 경험 이런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앞으로 말로가 어떤 불편한 표현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인들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곧바로 말로가 이렇게 말했으니 콘레드도 작가인 콘레드도 정확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하면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로는 허구의 인물이므로 콘레드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는 있지만은 그 거리를 읽어내는 것이 어둠의 심장을 우리가 연구해 보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반에
치누와 아베체의 콘네드 비판을 다룰 때에 이 도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문장이 이렇게 있는 말로와 작가의 생각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줄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는 앞으로 독서법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본문을 보면 보통 선언의 이야기는 의미가 견과류의 알갱이처럼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다릅니다. 말로의 이야기에서 의미가 안에 딱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둘러싸며 아지랭이나 달무리처럼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탐정소설은 마지막에 범인은 이 사람이야 하고 의미가 결론적으로 정리됩니다. 껍질을 깨면 알맹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둠의 심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질문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커츠는 무엇인가? 말로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어둠은 무엇인가? 문명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콘레드가 말하는 달무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달무리를 보고 계시죠. 결국은 모호성, 모호하다는 것은 뜻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의미가 여러 개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깔끔하게 이거야 라고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읽게 되면은 앞으로 이 소설을 읽는데 벌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소설 읽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였습니다. 물론 어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문자 그대로 읽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불편한 얘기들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모호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작가 콘레드는 우리를 1900년 이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국이라는 로마인들이 봤을 때 저 끝쪽 서쪽 끝쪽에 있는 나라, 변방의 나라 영국입니다. 그들이 영국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났겠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낯빛 바다, 연기 같은 하늘, 습지, 숲, 추위, 안개, 질병, 죽음, 이런 낯선 사람들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로마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세계의 끝이었고 그들을 만난 사람은 낯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면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문명인이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이 생각을 일단 우리의 내리 속에 두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는 1900년이 흐르고 로마가 이제는 브리튼, 영국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자리가 야만으로 불려졌던 자리죠. 나라 이름은 영국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문명과 야만이라는 자리는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정복당했던 변방의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을 정복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명의 자리 바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표현은 물론 제 표현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모든 문명은 똑같고 모든 가치 판단은 불가능하다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도덕적 우월성을 말하는가? 기술이 앞섰다는 것과 도덕적으로 더 선하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과 인간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콘레드는 이 질문을 정복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누가 야만을 결정하는가라는 문장입니다. 문명과 야만의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붙이는 이름입니까? 결국 이 질문은 콘레드 시대에 끝난 질문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현대사회에도 연결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기준을 중심에 놓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살아온 방식,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인간의 아주 깊은 성향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타인을 주변으로 밀쳐내는 성향입니다.
어둠의 심장은 이 문제를 제국주의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정복의 실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 16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정복을 영웅적 모험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면 말로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꽤 강한 표현입니다. 19세기 말 영국 독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의 제국이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제국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탈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진보, 문명, 질서, 개발, 교화, 이런 얘기들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단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명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단어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입니다. 좋은 언어가 나쁜 현실을 숨기는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면 중간에 있는 우리를 그런 흉함에서 구해주는 것은 이념뿐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해준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긍정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말로는 인간이 정복의 추한 모습을 그냥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해줄 이념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명을 전파하고 있다. 나는 진보를 가져가고 있다. 나는 저 사람들을 돕고 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쉽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기독교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선한 명분이 악한 행위를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인간의 죄를 다룰 때에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항상 노골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존재로만 묘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탐욕보다 더 위험한 것은 탐욕을 정의라고 믿게 하는 자기 기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신학적으로 확장해서 읽는 해석에 불과합니다. 콘레드에게 이 신학적 결론이 직접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후대의 평가 얘기가 아닙니다. 콘레드 자신이 작품을 쓰면서 한 말입니다. 1898년 12월 31일에 콘레드는 블랙우드 매거진의 발행인 윌리엄 블랙우드 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새 작품을 설명합니다. 우선 같은 화자 말로가 중앙아프리카의 강에서 겪은 경험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목을 어둠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콘레드는 아프리카에서 이른바 교화 작업을 둘러싼 범죄적인 비효율성과 순수한 이기심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작품이 다루는 주제는 명백히 우리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콘레드 자신도 이 작품이 단순히 먼 밀림에 기괴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그 유럽 문명, 제국, 욕망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서문에 다시 이 작품을 회고합니다. 어둠의 심장은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했지만 독자의 정신과 가슴에 와닿게 하기 위해 실제 사실을 조금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불길한 울림과 마지막 음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남는 진동을 더하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심장을 읽고 나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가 남습니다. 찝찝합니다. 질문이 남습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콘레드를 읽었다는 얘기고, 결국 콘레드의 예술적 효과에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사용할 5개의 렌즈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입니다. 실제 콩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 유럽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는가라는 부분이죠. 둘째, 문학입니다. 왜 말로라는 화자를 만들었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직접 말하지 않고
겹겹이 싸서 전달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철학입니다. 운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고 진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타자를 규정할 권리는 누가 가지는가? 그 다음에 넷째는 심리입니다. 인간을 제어하던 규칙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커츠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악은 어디서 오는가? 외부 환경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권력입니까? 욕망입니까? 아니면 인간 마음 자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5가지 렌즈를 통해서 이제 22회에 걸쳐서 우리는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하나만을 정답이다라고 되진 않습니다. 늘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운명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선해졌기 때문인가? 욕망을 통해 장치가 생겼기 때문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교회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순간 이러한 통제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인간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오히려 인간은 공동체와 제도를 통해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만날 커츠가 바로 그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아프리카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콩고강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커츠도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어둠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런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레드는 우리에게 어둠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말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검증해 나가야 할 부분이겠죠. 우리는 강을 따라 점점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강을 따라 밀림으로 그리고 결국 한 인간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행 끝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정말 아프리카의 어둠일까요? 아니면 문명일까요? 아니면 인간 자신의 어둠일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작품 속에서 잠시 나와서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나보도록, 즉 콘레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같이 해나가면서 여러분, 제가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없는 부분은 이같이 미리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촬영을 미리 해서 여러분께 프리미어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아름다운 시로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